새 정부의 대통령실 비서관급 1차 인선이 발표됐습니다. 검찰 출신이 전면 배치된 가운데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담당 검사로 징계를 받았던 인물이 공직기강 비서관의 이름을 올려 논란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기존 합의를 원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효정 전 의원, 김연아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새 정부의 대통령실 비서관급 1차 인선이 발표됐습니다. 총 19명이 인선이 됐는데요. 이번에도 서울대 출신의 50대 이상 남성이 주류를 이뤘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먼저 이번 인선 짧게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크게 기대는 안 했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차 내각 구성에서도 비슷한 패턴으로 갔었고요. 또 지난번에 이실 5수석 체제로 초반에 수석들 발표했을 때도 뭐 비슷한 패턴이었고요. 역시 비서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외신과 인터뷰할 때 앞으로 이제 청와대라는 말 쓰지 않고 대통령 집무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했을 때 피플스 하우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나 이게 국민의 집이 아니고 검찰의 집으로 가는 거 아닌가. 검찰 출신이 상당 부분 중요한 그 비서관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무비서관, 법률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또 인사비서관도 내정이 또 검찰 출신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1차 내각 인선 때 법무부 장관 후보자부터 또 지금 대통령 집무실에 이르기까지, 비서실에 이르기까지 검찰 출신으로 지금 도배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암울해 보인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국민의 집이 아니라 검찰의 집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김 전 의원의 평가도 들어보죠.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대통령이 변호사가 대통령이 되면 변호사의 집이 되는 것인가? 지금 국회나 사실은 민주당 관련 여러 공공기관들 장에서도 변호사 출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변호사와 검사를 그렇게 양분해서 나눌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에 인선을 보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시종일관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 그 약속은 뭐냐? 어떤 지역이나 젠더를 갖고 일할 사람을 이렇게 분배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철저히 능력 중심으로 뽑겠다고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결과론적으로 서울대와 50대 남성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뭐 그것을 특별히 안배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선인과 일할 사람들이 업무와 능력 또 효율성을 중심으로 해서 뽑다 보니까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 사회의 지도층으로 여성들이 아직 올라가는데 많이 문턱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사다리를 놔서 배분하고 여성들이 더 많이 그런 지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이번 인선과 연관해서 그것을 같이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어쨌든 과거 정권보다 좀 슬림화시켰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 3실 8수석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2실 5수석으로 일단 조금 슬림하게 줄였고 또 인원에 대해서도 뭐 아직 다 채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 문재인 정부 때 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라고 추산할 수 있는 전체 청와대 인력에 비해서 한 지금 260명 정도로 줄여진 것을 보면 나름대로 당선인은 처음에 약속한 대로 약속을 이행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좀 정리하자면 비서관급들은 조금 평균 연령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조사한 걸로는 한 53.6세 정도 된다고 하니까 좀 일할 사람 중심으로 많이 채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이제 검사 출신이 많다고 하는 것을 비판의 잣대로 좀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출신이 많아야 정상적인가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당선인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는 지인들 중에 검사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당선인은 검사 출신으로서 정치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정치인들 간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도 검사들 간의 관계보다는 조금 더 끈끈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당이 지금 거대 의원 수를 포진하고 있는 이 국회 상황에서 또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정권 교체기에 밀어붙이기 입법을 강행한 이 상황에서 저는 청와대가 추진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는 뭐냐면 강한 야당에 맞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아주 실전팀을 꾸리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집권 초기에 윤석열 당선인과 좀 관계가 있거나 일을 해봤던 검사들이 포진되는 것, 저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행정관들도 임명을 해야 되고요. 또 비서관 인선도 남아 있죠. 그리고 민간합동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과거 정부 역대 정부들에서 한 350명에서 400명 정도가 이제 비서실의 규모였다고 생각을 하면 현재 한 28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민간합동위원회 구성은 빠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한 30% 줄여서 슬림화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은 이미 파기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청와대를 슬림화하겠다고 했던 그 당선인의 애초의 목적과 의도는 뭐였냐면 청와대가 부처위에 하지 못하게 하겠다. 청와대의 힘을 좀 빼겠다. 이제 이런 거였죠. 대통령실의 힘을 빼겠다 이런 거였는데 사실 검찰의 측근들로 지금 그 주요 자리가 배치가 되다 보니까 힘을 빼기는커녕 규모가 줄어들고 오히려 권한은 더 커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인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인사에서 가장 하기 쉬운 이야기가 능력 순서대로 한다. 능력대로 한다 이런 얘기였는데 100번 양보해서 그 말이 타당한 점이 일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내각 구성이나 그게 능력을 보고 뽑은 사람들의 후보자들의 면면이 지금 그 정도라면 우리가 이 말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면면을 보면 공직기강 비서관에 이시원 변호사가 내정이 됐단 말이죠. 이 과거에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지목하고 위조된 증거를 재판에 제시를 해서 그 증거 조작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정직 1개월까지 받았던 이 검사 출신의 인사인데 이번에 임명이 돼서 적절성 논란이 있어요.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요? 진짜 그때 논란이 컸던 사건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증거를 조작하는 주체가 국정원이었다고 드러나면서 사실 굉장히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시원 검사의 뭐 어떤 자세한 속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알 수는 없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접한 사실로만 보면 어쨌든 그때의 정확하게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이유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정직 1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정직을 받았다는 거, 잘못을 인정해서 그것을 자기가 대가를 치렀다는 것이 이번 인사의 부적절한 요인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문제로 지적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공직기강 비서관을 할 수 없다.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지명자께서 청와대 측에서 이 사람의 어떤 능력을 또 우리가 사서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임명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거와는 별도로 이분이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또 그때 한번 실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인해서 공직기관 비서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은 이분에 대한 잣대가 이런 능력보다는 당선인과 친분이 있어서 그게 문제가 아니냐라는 것을 저는 좀 비꼬아서 하는 비판이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그게 정치적 공세로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분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떻게 설명하고 그것이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수준인가 이것을 지켜보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정치적 공세다라는 입장 주셨습니다. 어떤 의견 말씀하십니까? 저는 상당 부분 견해를 달리하고요. 매우 부적절한 인사의 표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비서실 내의 모든 공직자들의 표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떳떳해야만 공직기강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량한 시민을 무고하게 간첩으로 몰아서 결국은 무죄가 났고요. 또 국정원에서 증거를 조작했고 검찰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에서도 다 밝혀진 사실들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수사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검찰의 과거에 이 지우고 싶은 흑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이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 지금 비서관이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요. 더군다나 당시에 그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 총장도 사과를 했던 일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간첩으로 몰려서 피해를 받았던 유우성 씨가 무고죄로 고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그냥 무혐의로 처리를 했던 사건이죠. 그래서 제19 감싸기에 아주 표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피해자에게 사과 없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명퇴했어요. 그러니까 정직 1개월 처분만 받았던 거죠. 그리고 증거 조작하고 또 협박하고 고문하고 했던 국정원 그 직원들은 4명 다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고 아직도 그 피해자들은 피해자 그 여동생과 또 유성 씨는 전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고 국민을 이렇게 멀쩡한 국민을 간첩으로 몰아서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는 이 담당 검사를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임명을 한다. 이것이 정말로 그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이라면 국민들이 이러려고 정권 교체했나 이러면서 한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글쎄요. 임명했으니까 아마 이대로 가겠죠.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그러나 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검수완박 입법 그리고 청문 정국에서 여야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에 넘긴다는 기존 원구성 합의 파기를 예고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중수청법 설치, 중수청법 제정을 염두에 둔 걸까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그 무리한 입법 과정에서 이게 이럴 일인가라고 비판했던 사람의 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결론은 이제 공포가 됐죠. 소위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랬는데 후속 조치들이 할 것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정말로 이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작년 7월에 이 합의를 파기한다고 하면 굉장히 저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흘 만에 국민의힘이 완전히 파기하고 약속 파기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지났다고 또 약속한 것을 민주당이 이제는 당신들도 깼으니까 우리도 깨는 거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말아라라는 태도로 이거를 깬다고 하면 저는 정말 민주당이 부끄러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이후에 검수완박법 후속 조치, 중수청 설치나 지금 사개특위도 국민의힘이 참여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중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작년 7월에 합의한 대로 우리가 그런 그 상임위원장 독식하고 또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권도 넘겨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패턴으로 과거의 오류를 또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거는 다시 꼭 지키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는 민주당이 이렇게 법사위를 내주지 않겠다 버틸 경우에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나 저는 안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유정 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식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그 이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합의를 깼기 때문에 우리도 합의를 지킬 이유가 없다. 또 전임자가 해놓은 합의는 월권이다. 저는 이 국회 안에서도 어떤 선후배 간에 굉장히 좀 권위를 무너뜨리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 지금 검수완박 입법 이후에 중수청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습니다. 본인들도 아마 법을 빨리 너무 통과시키는 바람에 중간에 법안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향후 벌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꼼꼼히 보시지 못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합의를 깨는 것은 우리가 내기장기를 두다가 질 것 같으니까 장기판을 얻겠다는 거하고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일종의 지금 이제 뭐 협상의 발언으로서 어느 정도 강성 발언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 약속을 지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번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이 합의를 깼던 것에 대해서 저는 비판할 자격이 없고 오히려 비판했던 것을 사과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이러면 앞으로 국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저는 뭐 국회와 행정부 간의 어떤 대결 또 국회 안에서의 이 대결 진짜 국민들이 보시기에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크실 것 같아서 저는 민주당이 정권을 이양하는 이 전환기에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판단을 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오늘 오후에 해단식을 엽니다. 지난 3월 18일에 안철수 위원장을 필두로 출범을 했고 50일 동안 인수위 활동을 했는데요. 지난 50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잘했다고 평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위에서 한 거는 크게 저는 세 가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공방. 너무 힘들고 지루했던 공방이죠. 아직도 여지는 남아있고 향후에도 계속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저 문제나 또 향후에 또 이전하는 문제, 또 신축 문제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첩첩산중의 어려운 일들이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안철수 위원장이 내각 인선에 본인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에 항의해서 하루 정도 파업했던 것, 또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세 번째는 당선인의 점심 메뉴, 저희가 매일매일 어떤 점심을 드셨는지 계속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요. 민주당 인사와 식사했다는 이야기는 끝내 인수위 끝나는 오늘까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던 당선인의 당초에 굳은 그 의지는 어디로 갔는지 반문하고 싶고요. 덧붙여서 아까 대통령실 그 슬림화 축소 문제도 30% 줄이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키지 못하는 빌공짜 공약이 된 것 같고요. 이번에도 지금 인수위에서 뭐 국정과제 여러 가지 110대 국정과제 발표를 했는데 209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없는 가운데 110대 국정과제를 내놓은 데다가 가장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이슈되고 있는 건 두 가지 아닙니까? 여성가족부 폐지는 어디로 갔느냐. 그리고 국군 장병들 월급 200만 원은 어디로 갔느냐. 2025년까지 미루고 그것도 뭐 다른 것과 내용을 섞어서 하겠다.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젊은이들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 같고 이게 정말이냐? 그럼 나는 혜택 못 받는 거냐? 군대 곡 가는데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수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뭐 그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예산이나 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불가피하게 2025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것이 여가부 폐지 문제에 대해서 인수위 초기에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아니 그럼 내가 공약을 지켜야지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했겠느냐. 그러면서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그 당위성과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거든요. 당선인이 기자들 앞에서. 근데 그것도 지금 온데간데 없어졌고요. 그리고 장병 월급 200만 원에 관련해서도 대통령 공약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한 줄 공약으로 이렇게 쓰고 말 일은 아니잖아요. 예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한 준비와 이런 숙고 끝에 나온 결론이어야 되는데 그냥 한 줄 한 줄 이렇게 했다가 인수위에서는 지금 별다른 큰 설명 없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들을 대면서 분명히 대선 전에 공약을 검토할 때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도 예산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제 와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매우 실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특히 그 정부조직법에 대한 직제 마련도 하지 못하고 민주당이 아마 뭐 법 통과시켜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못한다, 미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이준석 대표도 그런 취지 이야기를 인터뷰 가운데서 하는 걸 들었는데 그거야말로 인수위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분을 망각하는 처사였다고 생각하고요. 전국법으로 나가서 정부조직법을 그 당선인의 새 정부의 의지대로 개편을 하고 또 민주당과 협상도 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저는 옳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책임은 반기하면서 남은 것은 안철수 위원장의 파업, 당선인의 메뉴, 집무실 이전 문제만 남았다. 그리고 더불어서 공약 파기 문제도 국민들 가슴속에 상처로 남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 50일 과정과 결과를 다소 아쉽다는 좀 평가를 주셨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께도 같은 질문 드릴게요.
다소 아쉽다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아쉽고 다 비판을 하고 계시네요. 예. 저는 이제 정권을 저희가 교체하는 때에 사실은 이전 정권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보다 승계할 것은 승계하고 또 변화할 것은 변화하는 이런 좀 아름다운 정권 교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번에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인수위 과정 안에서 국회에서 벌어진 입법 독주를 보면 이게 차기 정부한테 뭘 하자는 건지 아니면 우리는 언제든지 당신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으름장이었는지 좀 구분이 안 가는데요. 어쨌든 그런 아쉬움을 차지하더라도 저는 이번 인수위 활동을 보면서 어쨌든 뭐 한 30년 동안 대통령 후보들과 대통령들이 약속했던 청와대 이전을 어떻게든 한 걸음 떼서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찬반의 논란도 있고 여러 우려도 있지만 저는 역사적으로 평가할 만한 실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것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집무실 이전의 세부적인 사항도 조금 더 꼼꼼하게 저희가 잘 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여러 가지 뭐 100대 공약 이런 것들이 인수위 단계에서 많이 나오는데 네. 실제로 보면 이제 공약의 두 종류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희망 고문만 해서 결국은 나중에는 손에 잡히는 것들이 없고 또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무리하게 집행 계획을 짜오다 보면 저는 가끔 공약을 몬스터에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좋은 아이디어가 대통령의 공약이 되고 국정과제가 되는 순간 정말 이상하게 변질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가장 가깝게 문재인 대통령 때 도시재생이 그랬는데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좀 미진하게 추진이 됐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던 도시재생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이 되면서 연 10조, 500개 사업, 50조를 집행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전 국토가 도시재생으로 휩쓸리고 결국은 그것을 실적을 내기 위해서 정말 부적절한 사례들이 양상되는, 그래서 오죽하면 지금은 도시재생 그러면 벽에 페인트만 칠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쓸 만큼 굉장히 나쁜 비판적인 인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라고 치면 저는 국정과제는 정말 신중하게 선정이 되고 또 무리한 추진을 담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다 실려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는 과거 공약에서 국정과제로 가는 그 단계에서 희망 고문보다는 실리와 실용을 택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여성가족부라든가 기타 정부 조직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는 김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민주당하고 협상할 의지가 없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검수완박의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협상을 전제로 새 정부 출범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협상이 아니라 불필요한 대립과 대결을 피해가겠다라고 선택한 방법이 정부 조직법을 개편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담아가면서 내용을 바꾸어가는 전략으로 선회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것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일기 신도시 특별법의 추진이라든가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과 관련해서는 많은 시장의 기대와 또 당선인의 공약이 있었는데 이것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 없이 국민들이 오해하거나 또는 공약이 뒤집혔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어떤 그런 오해 메시지가 인수위 내부 안에서 좀 있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이렇게 인수위 해단식이 오늘 마무리가 되면서 안철수 위원장 행보가 주목이 됩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 출마 선언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오늘 오후 이를 선언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안 위원장이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처음으로 이 선거를 치르는 거죠? 그렇네요. 작년 그 서울시 재보궐선거 때도 결국 후보 단일화는 됐지만 합당을 이루지 못해서 안철수 위원장의 어떤 소속 정당이 국민의힘으로 되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이제 1년 좀 지나고 대선 후보 단일화를 거치면서 또 차기 정부의 인수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이제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소속을 달고 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시게 되는 저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그 지역이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가 운영하는 연구소 기업들이 유치해 있는 지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역적 연고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경기도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김은혜 도지사 후보와 러닝메이트로서 손발을 맞춘다면 국민의힘의 6.1 지방선거에 충분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이 대선 후보가 2달 만에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는 건데 이 배경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겠습니까?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 오늘 인수위 해단식 하고 마지막 공식 석상이 아마 5월 10일 취임식장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만찬장까지는 가시겠죠. 그러고 나면 집에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렵게 단일화했고 그 많은 욕 먹어가면서 단일화했고 그리고 합당도 흡수합당 되었고 그런데 사실 별로 지금 손에 쥐어지는 건 별로 없어요. 안철수 위원장이. 그래서 총리도 고사했는지 안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안 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총리도 안 했고 또 지방선거도 출마 안 했고 내각에 추천한 인물들도 한 명도 지금 선택받지 못했고 그리고 청와대 내에 대통령실 내에 과학기술 관련 수석 또 제안을 했는데 그것도 또 전혀 수용이 안 됐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년에 이제 당권 도전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원내 대표와 또 원외 대표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 역할이나 의미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분당에 출마를 해서 일단 원내로 들어가서 그리고 내년에 당권 또 대권 이런 큰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뭐 김기현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험지로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내년에 전당대회 때 뭐 당권 도전 의사가 있으신지 견제구를 날리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위원장이 많은 것을 양보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단일화하고 합당하고 인수위원장 맡으면서도 별로 안 위원장 쪽에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못한 가운데 또 어디로 험지로 나가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분당 가업에 나가는 것은 뭐 현재로서 저는 충분히 뭐 상대 당이지만 명분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안철수 위원장 개인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아마 분당갑 출마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기정사실화가 되는 이 분당갑 출마에서 전략공천을 받게 될지 여부도 궁금한데 이준석 대표가 오늘 아침에도 라디오에서 전략공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좀 입장을 내서요. 근데 이제 공천 지금 이제 정식 공천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끝났고요. 예. 지금 이제 추가 공천 신청을 열어놓기는 했지만 이제 시간이 굉장히 임박합니다. 12일, 13일에 이제 후보 공식 선관위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아마 저는 경선을 치르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명칭을 단수 공천이라고 할 거냐, 예. 전략 공천이라고 할 거냐, 뭐 이런 언어의 선택만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글쎄요, 뭐 이제 당대표 입장에서는 특정 후보를 두고 너무 사전적으로 이 공천에 대해서 확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좀 이준석 당대표는 저런 중립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보고 있고 오늘 오후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한다면 아마 단수 공천이든 전략 공천이든 그곳에 출마하는 것으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니까 과거보다 우리가 정치의 시간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과거에는 대선 후보로 나섰다가 후보에서 떨어진 사람들 또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람들은 잠시 동안 휴식의 시간을 갖는 게 좀 전통적인 관례였죠. 해외 나가기도 하고 또 잠시 정치권을 떠나 있기도 하고 또 선거에서 진 정당 같은 경우에는 뭐 다 당직을 내려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 대선을 보면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선의 그런 모습들이 대선이 끝나고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유승민 의원이나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이 이번 대선에 같이 경선을 치렀던 분들이 지금 대선 이후에 활발하게 예. 정치권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재명 상임 고문 역시 과거 같으면 대선에서 진 후보는 정말 한 1년 동안은 어디 나가 계시는데 뭐 SNS뿐만이 아니라 그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또 추천하시고 또 아마 지금 이재명 상임 고문도 오늘 내일 인천의 계양을에 예. 출마 선언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으로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과거와는 좀 다른 정치의 시간표들이 좀 이렇게 계속
노출이 되면서 앞으로 대선 이후에 이 대권 후보로 나섰던 분들의 정치 행보가 굉장히 새로운 관심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재보궐선거의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전 지사의 측근들은 본인 결심만 남았다. 인천 계양을로 굳힌 듯하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참 어렵네요. 뭐라고 평가하기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3월 9일 날 대선이 있었고 4, 5, 6 3개월이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재보선에 출마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출마를 결심한다면 그래서 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만약에 지금의 당 분위기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내부에서 여전히 이제 찬반 의견은 조금 팽팽한 것 같긴 한데 당의 상황이 불가피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접전 지역이고 그다음에 또 계양에 출마를 한다고 하면 또 경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이제 인천 지역 의원들의 요청도 있기도 합니다만 또 그 지역 그 국회의원들의 요청뿐만이 아니고 지방선거 출마자들 가운데에서도 뭔가 우리가 그 분위기를 띄우고 붐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필요한데 그런 게 지금 좀처럼 잘 살아나지 않고 있잖아요. 당 내에서.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고문에 대한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요구가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나간다면 뭐 분당감 얘기도 있고 또 그 지난 총선에서 김병관 전 의원이 이제 석패를 했었죠. 김은혜 지금 그 경기지사 후보에게. 그래서 아마 김병관 후보가 나가게 되지 않을까 후배가 있는데 이제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또 김병관 의원은 또 나오시겠다면 양보하겠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저희가 이제 이재명 고문의 어떤 지방선거 그 재보궐선거 출마를 놓고 고민하고 또 평가가 엇갈리는 이유는 사실은 명분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명분과 실리 중에 두 개를 다 찾을 수 있다면 뭐 금상첨화겠지만 불가피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꼭 오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명분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기왕에 나서는 김에는 당선이 꼭 돼야죠. 어렵게 욕먹어가면서 나섰다가 낙선하면 정말로 그건 정치 생명의 위기도 느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런 결정을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출마를 결심했다고 한다면 그런 점에서는 인천으로 출마하는 것이 저는 뭐 현재 시점에서는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명분과 실리라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좀 첨언을 하자면 모든 사람이 명분이 없는 거는 인정할 겁니다. 성남시장이었고 경기도지사였으니까 분당이 비어있지 않다면 모르지만 분당이 비어있는데 분당을 피해서 인천 계양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명분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실리 쪽에서 제가 좀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예. 지금 인천 계양을은 민주당에게 험지가 아닙니다. 예. 송영길 당대표가 내리 5선을 했던 지역이고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지역에 가서 험지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뭘까? 과연 이 지역 선거에 도움을 주러 가신다고 하는 그 명분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까?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원내에서 또 당 안에서도 반대의 의견이 있던 그 의견으로 어떤 게 있냐면 곧 이제 대장동 등의 수사가 임박해 있는데 그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방탄조끼를 입으려고 재보궐선거에 나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성남을 선택하셨다면 좀 상대적으로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 방탄조끼를 입으려고 한다는 그 방탄 출마에 대해서 좀 명분이 상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만약 인천 계양을 선택하신다면 명분보다는 실리, 그것도 본인의 수사를 막기 위하거나 방탄조끼를 입기 위한 그런 실리를 취했다는 것,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명분보다 오히려 방탄을 선택해서 검수완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그 비판에 같이 동일선상에 서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실리는 이제 뭐 이재명 후보 그 고문 개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민주당으로 보아서 당에 어떤 게 도움이 되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당원들이나 또 지역 의원들의 입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방탄용 검수완박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지금 다 수사할 수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검수완박이 된 것도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런 또 주장이나 또 국민의힘 비판도 사실 힘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항에서 그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고문이 갑자기 분당 갑에 출마하겠다 선언하면 저는 당황이고 팔은 재미있어지겠죠.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일단은 선거는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의 리스크를 줄이고 또 당을 위해서도 전체적인 그 선거 분위기에 붐업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재명 고문에게 전국적으로 다 지원 요청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도권뿐만이 아니고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개항 쪽에 조금 무게 중심이 기울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네, 이재명 전 지사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안철수 위원장까지 출마를 할지 어디로 할지 곧 나올 것 같으니까요. 지켜보고요. 인사청문 전국도 이번 주에 막이 올랐어요. 그리고 당초에 이번 주로 예정이 됐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로 연기가 됐단 말이죠. 모 언론사에서 이 한 후보자 딸과 관련해서 뭐 부모 찬스 등 몇몇 논란에 대한 보도를 의혹을 제기했고 한 후보자는 완전히 사실무근이다, 왜곡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 논란이 될 만한 요소가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 담당 언론이 정정 보도를 냈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 허위 스펙이라고 하는 것이 뭐 허위도 아니고 또 논문이라는 표현도 어제 오늘 기사를 보면 잘못 표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널에 학생들이 과제처럼 내는 일종의 에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고요. 또 이제 그 한겨레 보도와 관련된 내용에서는 이제 그 기부금, 그러니까 기부 물품이었죠. 어떤 그 복지기관에 중고 컴퓨터를 기증한 것이 이 한동훈 후보자의 딸 이름으로 기증이 됐다고 언론에서 이제 보도를 썼는데 그렇지 않고 그 기업의 이름으로 보도가 됐다는 거죠. 저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언론은. 그러나 언론은 팩트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팩트라고 하는 것은 기증자의 이름이라든가 그런 기업명 자체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를 쓰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놓고 아니면 말고식의 이런 식의 저는 의혹 제기는 반드시 중앙종합 언론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사례가 굉장히 부적절한 사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게 병역 문제, 그다음에 자녀들의 입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까지 뜨겁게 된 데에는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많은 레퍼런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은 표창장 위조가 사실은 이제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조라고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스펙을 이용해서 대학과 대학원에 입시에 진학을 했죠. 그리고 그것도 인정이 돼서 입학도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후보자 자녀 같은 경우에는 그 스펙을 아직 사용하지도 않았고 또 그 스펙 자체를 허위로 위조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례와 비추어서 이것도 꼭 수사를 받아야 되고 뭔가 더 압수수색을 받아야 되는 사례처럼 몰고 가는 것은 저는 굉장한 마타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게 뭐 때문에 수사를 받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순히 이게 조국 전 장관은 수사를 받고 압수수색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받아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인사청문회가 앞으로 이런 것들은 좀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수없이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전 장관의 사례를 들어서 후보자들에게 공격을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의 인사검증 상황에서 나타났던 모든 잘못에 대해서 부적절하고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굉장히 본인은 아직도 억울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조국 전 장관의 SNS 활동도 저는 이와 같이 맥을 한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이 되지 그거 없이 나도 이랬으니까 너는 어때? 이건 정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바로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선거 당시에 이재명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 사과했었고요. 또 송영길 당대표도 사과를 여러 차례 했었죠. 저는 지난번 방송에서 몇 주 전에 조국 전 장관이 SNS 활동이나 이런 거 좀 자제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도 드렸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SNS 활동이 불법이 아닌 이상 그분의 자유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지금 과연 민주당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나 또는 윤석열 당선인이나 조국 사태로 인하여 장관 후보도 되고 당선인도 된 거 아닙니까? 한 50% 정도는 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윤석열 일기 내각은 조국 전 장관 사태와 같은 상황에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하는 게 저는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호영 후보자도 그렇고 뭐 말할 필요도 없죠.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저는 지금 이제 요 근래 한 2, 3일 동안에 언론 보도된 걸 보면서 부모로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꼈어요.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도 하고 지역 언론에 돈을 주고 미국에 돈을 주고 또 인터뷰도 아닌데 그런 형태로 글을 시키도 하고 또 소위 약탈적 학술지라고 우리 얘기하죠. 전에 그 과거에도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학술지에 투고하고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금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도 또 에세이라고 주장하는 그 논문 같은 것을 또 여러 차례 싣고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저는 우선 깜짝 놀랐고요. 정말 많은 아마 부모들은 이런 상황을 잘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저도 잘 몰랐던 일들이 여러 군데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스펙 쌓기 이런 얘기하고 이게 실제로는 입시에 아직 활용된 게 아니니까 뭐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법을 아주 교묘하게 피해간 그런 흔적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게 타당한 어떤 자격 요건이 되는 것이냐. 지금은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마는 1년에 엄마, 아빠 찬스를 가지고 미국의 어떤 상위권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 대학들에서 요구하는 스펙들을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AT뿐만 아니라 어떤 봉사활동이랄지 또는 교과서 밖의 어떤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또 기여를 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다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르는 가운데 그들만의 리그에서 이렇게 쌓아가고 있는 거구나. 그런데 조국 사태를 그렇게 수사를 쥐잡듯이 했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어쨌거나 그 리그 안에서 이렇게 스펙들을 자녀들을 쌓아가고 있었구나. 이런 것에서 오는 국민들의 허탈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게 기대했던 어떤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정권은 바꾸고 보겠다. 그 이후에는 잘하는 거 지켜보겠다. 이렇게 했던 국민들 마음이 지금 어떠실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한동훈 그 후보자와 관련된 뭐 어떤 그 정무적 판단, 정치적인 고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 이런 어떤 도덕적 의혹들에 대해서도 아마 청문회에서 좀 제대로 짚어야 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정호영 후보 청문회 할 때에도 소위 말하는 시쳇말로 정말 결정적 한 방이 없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민주당을 향해서. 그래서 저는 기왕에 자료 제출과 또 증인 채택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미뤄졌는데 민주당이 좀 제대로 준비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까 스펙 얘기를 하셔서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정말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엄마들이 얼마나 고심하고 아이들에게 정말 집중해야 되는지 저는 그런 현장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스펙을 영끌 스펙이라고 해요. 그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전 집안이 다 동원되고 오죽하면 뭐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재력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대한민국과 또 우리가 외국 유학 갈 때도 많은 그런 비용과 수고가 듭니다.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의 많은 엄마들이 정말 영끌 스펙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렇다고 스펙을 위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 스펙을 필요로 하는 입시 제도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것을 고치자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입시 제도 하에서 스펙을 만들어가는 모든 사람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안에서 부모 찬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거죠. 그러나 부모 찬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펙을 쌓아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든 그렇다라고 해서 그 스펙을 위조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조국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이 넘지 못하는 조국의 강입니다. 네. 이 한 후보자의 청문회 정말 여야의 격한 공방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청문회 증인들의 면면도 주목이 됩니다. 검찰개혁에 찬성 입장을 보여온 이문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 그리고 조국 흑서의 저자인 김경률 회계사 등이 증인으로 확정이 됐는데 증인과의 공방도 거셀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증인 채택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 자료 제출 문제하고 증인 채택 문제 때문에 미뤄진 거죠. 증인이 이제 각각 양쪽에 2명씩이 채택이 됐는데 증인들도 면면을 보면 아마 증인들 신문하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한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네. 이문정 검사나 또 한동수 감찰부장이나 다들 이 검찰 쪽 인사들에서 양쪽 입장에서 아마 굉장히 그 공방을 하면서 대변을 할 것 같은데요. 또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도 조국 흑서의 저자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청문회에서 사실은 증인들이나 참고인들이 그렇게 주목받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파행으로 가면 애써 그 채택된 증인들에게 질문 한번 못하고 또 이렇게 깨지는 경우도 많아서 아쉬운 그런 순간들도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경우가 다를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양쪽의 입장이 증인들까지 가세해서 굉장히 첨예한 그 대립으로 가지 않을까 청문회장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죠, 입장들을.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마 검수완박법 그 국회 통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줄을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민주당은 할 얘기가 많겠죠. 검언유착 관련해서 휴대폰 비밀번호 제출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할 말이 많을 것이고요. 또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 출근길 인터뷰마다 보였던 그런 좀 오만한 태도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아마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청문위원들이.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아마 관심과 그 주목도가 높은 그런 인사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하필이면 나를 받아도 취임식 전날 받아서 또 그 분위기가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왕에 나를 미루면서까지 또 자료나 이런 것들을 조금 후보자 측에서도 충분히 좀 제출을 하고 본인 말대로 이렇게 당당하고 굉장히 떳떳하잖아요. 본인의 입장은. 그러니까 자료도 좀 성실히 제출해서 청문위원들이 자료를 바탕으로 제대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자세가 좀 엿보이길 바랍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한동훈 후보자의 낙마와 그리고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 여부를 함께 좀 가져가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런 유사한 추측을 할 수 있는 발언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했었죠. 그리고 지금 또 그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원내 지도부 간의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검토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인 것 같대요. 예. 근데 사실 그렇게 자리를 갖고 딜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향후 야당이 될 만한 야당이 되는 민주당에 좀 면을 사여주기 위해서 한 10명 장관 중에 한두 명은 낙마해 주는 게 서로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정치 거래. 과거에는 있었겠죠. 예, 근데 과거에 있으면서도 이거를 언론이 해석을 했지. 이 지도부들이 노골적으로 그걸 말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걸 발언을 하시는 거 보면서 우리 정치가 너무 노골적이고 너무 솔직해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는 아직 청문회를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예. 시작도 안 한 사람을 갖고 또 제기됐던 의혹도 한 언론사의 의혹은 지금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정정 보도를 했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 사람의 낙마를 전제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어떤 경우에는 저는 몽리라는 표현도 쓰고 싶은데 한편에서는 한동훈 후보자가 입고 나오는 의상, 스카프, 예.
말투 갖고도 뭔가 핑계거리를 삼아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지, 법무부 장관은 그럼 스카프를 메고 나오면 안 되는지, 출근길에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하는데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건지, 뭐 말투야 본인이 오랜 검사 생활을 하고 있으니 딱딱하고 당당하겠죠. 뭐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청문회나 좀 해보고 나서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청문회 해보지도 않고 지금 벌써 낙마를 전제로 해서 국무총리 인준이 필요한 그 인사검증과 같이 연계를 한다. 저는 너무 구태정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사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좀 속으로 숨기시고 내색은 하지 마시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정말 능력이나 자질 검증에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의 한 방이 없다,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인사청문회를 해본 사람으로서 결정적 한 방 쉬운 거는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닌데 문제는 그걸 하기 위해서 무수하게 자료를 요청하고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막 기사를 양산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 나온 기사 중에 한두 개는 증거를 가지고 온다든가 더 구체적인 사안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보면은 그 문제가 많다는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도 인사검증에 주력하는 게 아니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언제 자진 사퇴할 거냐를 묻는 이런 질문은 저는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런 시간보다는 정말 미루고 미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를 좀 잘하셔서 국민들에게 시원하게 그분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해 주실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우에는 지금 증인이 두 명 채택되어 있는데 제가 증인을 보니까 질문이 보이더라고요. 예, 증인 선정에서부터 뭐를 물어보실지 이제 다 이해가 되고 뭐 김경률 회계사 쪽 국민의힘 측에서는 검수안박의 무리한 입법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을 많이 모셨길래 그 얘기를 할 거고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글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윤석열 당선인과의 관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집요하게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요. 뭐가 됐든 간에 하여튼 저는 뭐 민주당의 부족한 화력에 이 증인들이 좀 지원을 하셔서라도 국민들에게 속 시원한 청문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동훈 후보자, 정호영 후보자까지 낙마 연기하려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 보도들이 나오잖아요. 민주당 내에서 실제로 그런 목소리가 좀 들립니까? 뭐 내부에서 얘기가 나왔다는 사람도 있고 안 나왔다는 사람도 있어서 원내 지도부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의원들도 뭐 얘기가 다르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에 잠깐 앞서서 과거 김대중 정부 지금 몇 년 전입니까? 예. 1998년 2월에 취임을 하셨으니까요. 그때에도 위장전입 문제로 낙마한 후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세월이 굉장히 많이 흘렀고 국민들의 어떤 장관에 대한 기대치, 도덕적 기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윤석열 1기 내각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걸고 지금 탄생을 목전에 두고 있는 윤석열 1기 내각의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 굉장히 기대치에 못 미치는 후보들이 다수가 포진을 하고 있죠. 지금 예를 들어서 위장전입건 하나로 낙마했던 과거의 사례를 비춰본다면 한동훈 후보자도 예선 탈락입니다. 자동차 싸게 사겠다고 위장전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그럼 법 위반이죠. 그럼 그거 하나만으로도 예선 탈락이죠. 지금 우리가 다른 얘기 할 것도 없이. 그런데도 별일 아니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새 정부가. 그리고 본인들이 한 말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과거보다 조금 더 점점 더 후보들의 그 면면은 좀 그 수준이 더 낮아지고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는 높아지는데 그 괴리를 어떻게 메꿀 것인가에 대해서 이 윤석열 정부에 거는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을 텐데 왜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토록 비판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저는 장관과 총리를 연계해서 딜을 하는 이런 방식에는 반대합니다. 각자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마치고 이 후보가 자질이 있다고 하면 통과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걸어서 누구는 안 된다. 이런 방식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으로 갈 것도 없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고
본인이 본인의 이 문제를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앞으로 당선인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또 새 정부가 지향하는 바에 맞는 그런 좋은 출발이 되려면 정호영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는 게 빨리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정 전 의원, 김연아 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